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의 블루프린트입니다. 부제가 이기적 인간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가, 이 사회적 모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거장답게 그 학문적 성과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인간은 두뇌나 근력이 아니라 사회를 만드는 능력 덕분에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사례로 나옵니다. 201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콜로라도주 한 극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명 정도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망자 중에 3명의 청년이 쏟아지는 총탄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몸으로 막는, 그리고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오늘 처음 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놀라운 선택. 과연 어느 쪽이 인간의 참모습일까?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본 생면부재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괴한들, 그리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청년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과연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 인간 사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폭력과 증오,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협력과 사랑인가? 아니면 미움과 악행인가? 이타심과 헌신이 이끄는 세상이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 진화의 목적과 기원을 밝히자. 이런 의도로 30여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이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의사이면서 자연과학자이자 사회과학자는 아주 특이한 직함을 가진 사람인데요. 위대한 지성으로 통하고 있고요. 통섭의 대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일대학교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교수이자 사회학과 생태학, 진화생물학, 생물의학공학, 통계데이터, 그리고 의학과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는데, 과연 한 사람이 이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수 타이틀을 딸 수 있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세상에는 놀랄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학문의 체계를 연구하는 그 과정도 대단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학위, 하버드 대학교 이과대학에서 박사학위와 공중보건학 석사학위,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또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1995년부터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학 및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다음에 2001년부터 한 12, 13년간 하버드 대학교의 의료사회학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다시 예일대학교로 옮긴 다음에 이제 예일대학교 교수 최고직인 이 스털링 교수로 임명되게 됩니다. 보통 통섭이라고 하지만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학문을 양쪽에서 다 좀 극한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통섭의 대가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학 지식과 인문학적 해안을 동시에 지닌 이 시대의 독보적인 석학. 그 연구 분야도요. 건강, 행동, 장수의 사회경제학, 생물사회학, 진화학, 네트워크학, 기타 전염병 및 인구, 사회학, 기타 여러 학문을 융합해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로서 가정 호스피스 의사이자 이 상담 완화 의학의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2009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고요.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속으로 포린 폴리시 세계 100대 사상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학문적인 성취가 대단한 분이시고요. 커리어,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는 데만도 몇 분이 소요되는 명함이 무너질 듯한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저자는 이 책에서 난파선 조난자부터 남극기지 이야기까지, 그리고 히말라야의 소수민족부터 전 세계의 대규모 온라인 게임 이용자까지, 그리고 기생성 흡충에서부터 이 고래와 코끼리까지, 유전자와 호르몬,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기타 인문사회와 이 테크놀로지를 거침없이 넘나들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하나로 묶는 것이 더 많으며 사회는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친구,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그런 이상형을 꿈꾸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공통된 이 긍정의 인간성을 이제 사회성 모둠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개인의 정체성, 소유와 식별, 그리고 우정, 사랑, 협력, 그다음에 내 집단 편애, 뭐 기타 이제 8가지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시줄과 날줄로 계속 이제 역듯이 말해주고 있는데 밝은 면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본성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제 좌와 우, 그리고 이제 도시와 이제 시골, 그리고 종교와 무종교, 내부와 외부, 그리고 빈민과 부, 이렇게 좀 나뉘어 있잖아요. 정치적 이 이데올로기의 차이, 그리고 이 경제의 불평등이 가히 정점에 달한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결국 우리가 서로를 알고 돕고 배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본성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능력이 인간 사회의 이 유구한 진화 역사 속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빚어지고 우리 유전자에 이 블루프린트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열과 차별, 그리고 서로 간의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간 DNA에 새겨진 이 청사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면요. 이제 약 1억 년 가까이 전에 포유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를 거듭했죠. 그래서 30만 년 정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번성한 종, 세계를 정복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긍정과 부정의 역할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임에는 분명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건 이 사회를 만드는 이 모둠, 이 협력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회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다.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배우고 사랑하도록 이 유전자 DNA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난파선의 조난자 집단, 그리고 이제 셰클턴 탐험대,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월든의 소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키부츠,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겨난 공동체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의 이슈긴 한데 대규모의 온라인 게임 집단, 아니면 SF 속의 상상사회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공동체, 이렇게 다채로운 집단의 사례들이 있죠. 이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서로 간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배우는 능력, 아니면 여기까지 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리지어서 서로 간의 이기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이타적인 어떤 거대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이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좀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야기가 많아서요. 이걸 다 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각자의 얼굴이 다른가? 입맞춤은 보편적 행동인가? 왜 일부 다처제 대신에 일부 일처제가 인간사회 주류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가? 적의 적은 과연 친구인가? 이기적 인간은 어떻게 다정한 협력자로 진화했는가? 왜 우리는 이너서클을 편애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 기술이 과연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기타로도 이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시기를 바라고요. 인류의 사회를 보면은 집단 생활을 이제 생존 전략으로 채택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 환경에서 최대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이제 적응 형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사회 이제 생활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독 생활에 적합한 적응 형질은 되도록이면 버렸어요. 이 교환 선택의 결정 때문에 우리 인간, 이 호모사피엔스 종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넓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를 지배하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인간 종을 보면은 이제 생명체로서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각종 맹수라고 이름 붙여진 대부분의 종류에게 져요. 그리고 초식 동물보다도 신체적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능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돌고래보다 떨어지는 지능의 소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제패한 이 패자의 이유가 바로 우정과 협력, 사회학습에 의지하는 이 방향으로 진화해온 점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학문적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책의 상당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사회적 모임, 사회성, 집단 생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 저자는 여기서 이를 인간의 근력에서 돌봄으로의 전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크기가 커지고 임신과 수유가 더 많은 부담을 주면서 이제 식량 공급이 이제 매력적인 전략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구해오지 않고 안에서 기르는 겁니다. 우리의 남성 조상들을 보면은 식량을 공급해서 이제 짝을 확보하게 되고요. 여성은 이제 식량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짝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이제 매력도를 어필하고 정절을 지키는 쪽으로 진화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 여러 가지 요즘 좀 이미지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화 과정이 일단 시작이 되니까 더욱더 많은 여성이 덜 공격적인 남성과 이제 짝을 짓게 되면서 일종의 자기 길들이기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매력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정숙한 여성들이 식량을 잘 공급하고 체력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사회성이 높은 남성들과 이제 짝을 이뤄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종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서로 간의 애착과 이제 도움, 그리고 사랑의 진화로 나아가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자는 이 애정과 사랑의 이제 방향, 그리고 속도, 이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뭐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진화 역사에서 봤을 때 인간은 먼저 자녀를 사랑하도록 진화해 왔고요. 이어서 짝을 사랑하고 그 뒤에 생물학적인 친족, 그 다음에는 배우자의 친족, 그리고 이어서 친구와 집단의 애정을 느끼는 쪽으로 진화한 듯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무서운 내용일 수 있죠. 먼저 내 자녀를 챙긴 다음에 부모를 생각하고 다음에 친족과 친구 및 집단의 순서로 챙긴다는 내용. 이게 핏줄이 아닌 사람은 결국 가장 이 인사이드, 그러니까 핵심 이너서클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뜻도 되지 않는 것인가. 이 저자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을 그저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사람 좋고 허허허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요.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당신의 자녀는 당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어떻게 당신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야말로 너무나 좋아서 예, 어쩔 줄을 모르는. 그리고 이제 그 비교 대상이 자기의 어떤 상대적인 열의성을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나의 자녀가 뛰어남을 칭찬받았다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신 동생은 당신보다 훨씬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내용의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자 저자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전에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요. 약간 좀 과학적인 부분에 치중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온 내용이 청교도 실험과 자본주의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예전에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먼저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막상 여기 도착해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동사회를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만 이후에 이를 개선하고자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이제 수확이 급증하고 이후에 시장 경제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현재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하게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마저도 한때 사회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청교도 이야기인데 때는 1620년 이 청교도 이주민들이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무렵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이주민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중심 생활을 했어요. 부의 공유를 지향하고 개인의 소유를 철저히 금지하는 이 모든 재화의 공동관리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체 생활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모두 무너지고 말아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배고픔, 기근이었는데요. 이 기근 앞에 무너진 청교도 이주민들. 이제 공리 끝에 공동체 사회를 이제 포기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기근만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당시에 이주민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 프리머드 개척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고로 부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도 돌아오는 결과가 똑같았기 때문에 먼저 열성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대기근이라는 악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주민 지도자들은 굶주림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좀 대대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라는 이 공동체적 생활을 고수해왔잖아요. 근데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버리고 각자 생산한 만큼 소유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은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고 수확량도 크게 증대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당연히 그 해에는 기근이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타적 마음을 가졌을 때는 참혹했던 결과가 서로 간에 이기적인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류의 이야기가 이 책의 이제 초반부에 좀 나오는데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그 결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그런 서브타이틀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당시의 청교도 이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 경이로운 힘을 몸소 체험했고요. 한번 맛을 보니까 이제 다시 예전으로 그 공동사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사회가 일종의 사회주의가 적용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도구의 공유화를 통한 부의 사회적 공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이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 핵심이잖아요. 그런 사회주의의 경험의 실패,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강화로 체제 전환을 이끌었고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국이면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미국을 있게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 공산 그리고 사회주의 이거를 아주 극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자본주의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체제임에 분명합니다.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막고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영구히 하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청교도 이주민들의 이야기 말고도요. 제 많은 경험으로 가장 덜 나쁜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역사의 교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사회 실험에서 20세기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일련의 사회주의 실험은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죠. 물론 이 자본주의 말고 더 좋은 어떤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건 상당수의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보다는 무언가 더 좋은 내용이 더 높아야 되고요. 자본주의가 당연하게도 완전 무결한 경제체제는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역시 숱한 이 허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유효한 경제체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언젠가 인구가 뭐 급속하게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염병, 감염병, 아니면 전쟁, 아니면 뭐 정말 SF적인 외계의 침공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뭐 지금의 몇 퍼센트만 겨우 살아남는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지금의 시스템은 계속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선택을 함에 가장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회에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돈을 번다는 이기적인 목표로 펜타닐 같은 마약을 만들어서 팔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아주 손쉽게 벌기 위해서 뭐 은행 강도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웃에게 폭력,
뭐 강도, 살인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지켜야 한다는 선에서 이 개인적 이기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이야기를 하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쉐이커 교도의 공동체 운명. 이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색다른 교파예요. 엄격한 금욕 생활을 요구했고요.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교도였는데, 아까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의 소득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똑같이 산출물을 받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 형식을 취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늦게 왔는데 한 1770, 80년경에 미국에 도착했고요. 1850년경이 되자 한 4, 5천 명에 이르는 대집단을 이루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구성원들이 줄어들어요. 왜 그런가? 이 순환적 재생산에 실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 열정의 저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원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이 집단 보상 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예배할 때 몸을 흔든다고 해서 쉐이커라고 불렸습니다. 이 쉐이커들이 가장 중시했던 철학이 근면과 절약,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 크기의 좁은 건물에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노동 이외의 시간에는 뜨개질과 같은 가사에 이제 매달려서 옷과 모자, 손수건,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없고요. 지프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여분의 이불도 없어서 빨래하고 나면 그냥 말려서 덮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콩죽을 먹었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연한 차,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소량의 치즈를 먹는 약간의 사치, 우유도 가끔은 구경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옛날 목가적인 삶, 노동과 신앙, 그리고 삶이 일체가 된 삶을 200여 년 이상 지속해온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검소함과 실용성이 바탕이 된 그들의 미학은 우리 인간 일반적인 이 세속의 허영을 비우는 듯 하는데요. 땅과 건물, 생활 도구들이 삶과 노동에 밀착되어 이뤄낸 조화에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그들의 삶이요, 지금은 없습니다. 종교인이 거의 사라지고 거의 명맥만 남아 있어요. 아까의 그 집단 보상 계획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계 생산성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산출물 가치보다 적게 받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 대접을 못 받는 거고요. 따라서 그들은 이곳을 탈퇴하고자 하는 유인책,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한계 생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여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참여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 조직의 생산성을 식자율,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죠. 여기 연계시켜요. 처음에 쉐이커 교도들이 오하이오와 켄터키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은 나름의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인센티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해서 왔으니까요. 이들의 식자율, 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거의 100%에 가까웠고 기본적인 능력치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과학적인 이 능력치들도 주변 기존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상당수의 좀 문맹자들,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파의 식자율은 주변에 비해 낮아지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이 문맹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탈교자가 될 확률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변질됩니다. 기존에 이제 식자율이 뛰어나고 능력치가 좋았으나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 기존의 쉐이커 교도들은 신규로 가입한 사람들의 종교적 신실함을 의심하게 돼요. 당신들은 어떤 생산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바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럴 의사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쉐이커 교도의 구성 변화는 생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평균 집단 생산은 줄어들었으며 종교적 열정은 급격히 사그라드는, 한마디로 내부의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서 외부 환경도 악화되는 그런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됐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형태가 미미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러한 사회성, 이 결합,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 인간 사회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내용이 더욱더 좀 균질화 그리고 결정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 그리고 숯, 그 결정을 계속 쪼개다 보면은 탄소라는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음.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탄소들이 어떤 것은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저 시커먼 수검댕이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탄소 원자의 완전히 다른 이 배열과 결합 방식에 있죠. 화학적인 내용을 보면은 탄소는 이 비금속 원소 중에 유일한 고체로 결합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반응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구성하죠.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이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이 정팔면체 형태로 입체적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원자 4개가 모인 정사면체가 상하 좌우로 끊임없이 반복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태가 매우 견고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필, 이 연필 심의 재료인 흑연의 경우에는 정육각형으로 연결된 탄소 원자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즉 원자들이 서로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만 힘을 가해도 떨어지고 부서지기가 쉽죠. 하지만 평면층 구조는 쉽게 미끄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쉽게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필을 이용해서 글을 쓴다. 이걸 과학적인 묘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필심에 있는 탄소 결합 중에 약한 결합을 압력으로 끊어내서 끊어진 탄소 덩어리가 종이 위에 뭉쳐있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음식점에서 이 수채 결이 거칠고 쉽게 부서지는 것은 탄소 원자 구조가 아주 무질서한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결합 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광물 중에서 단단함의 정도를 말하는 경도가 10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이아몬드에 견줄 만한 경도를 가진 물질은 거의 없죠. 특히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장 단단하면서도 빛을 잘 통과시키고 열 전도율도 높아요. 그래서 외과 수술용 메스, 전자부품, 레이저 커터기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잘라내는데도 이 다이아몬드 절삭기가 이용되고 있죠. 이런 다이아몬드가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4톤 정도. 이 중에서 한 90% 정도가 공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천연 다이아몬드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까의 그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흑연이죠. 이 기술은 좀 오래된 기술입니다. 미국 지휘사가 합성 다이아몬드를 처음 개발한 게 한 1950년대. 원래 이제 그 지구 깊숙한 곳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압력 그리고 뜨거운 열기 이게 탄소 원자들을 다이아몬드 상태로 뭉치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이런 자연 과정을 실험실에서 모방한 거죠. 당시의 과학자들을 보면은 이제 흑연을 한 2000도씨 이상 고온에서 10만 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요. 이렇게 탄소 결합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이제 섭씨 300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하면 다시 검은색 흑연으로 변하는 그런 물질의 변화도 있죠. 다이아몬드, 이 보석이잖아요. 참으로 욕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던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쪽에 이 다이아몬드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 이런 내용 몇 번 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와 영원한 사랑을 동시에 뜻하는 이제 그리스어라고 해요. 아다마스.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인류가 한 3천여 년 정도 전에 이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석 상태의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원석을 보기 좋게 가공한 다이아몬드를 나석이라고 부릅니다. 나석 상태에서부터 이제 다이아몬드 가치가 한 단계를 건너려면서 수직 상승하게 돼요. 다이아몬드를 깎고 연마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전문성과 노동,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붙는 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예전에는 가공하는 이제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루비나 에메랄드보다도 그 가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경에 들어서서 이제 다이아몬드로 다른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이제 보석 세공업자들이 브릴리언트 컷이라는 세공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의 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다이아몬드는 아주 정밀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간 보석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58면으로 깎아서 빛의 굴절을 최대한 만드는 이런 방법인데요. 빛이 여러 차례 꺾이면서 다이아몬드가 이제 계속 빛을 찬란하게 내뿜는 여기에 이제 이 보석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솜씨로 오랜 시간 깎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채굴된 다이아몬드도 모두 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의 보석 전 세계 유통망을 좀 제압했던 이 각 회사들이 농간을 부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의 실제 가치가 좋은 거에 더해서 엄청난 가격의 프로모션이 붙은 거죠. 어쨌든 이런 다이아몬드가 오랜 기간 이제 가장 단단한 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신물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핀이에요.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의 한 종류인데요. 탄소 동소체를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한 이 다이아몬드, 흑연, 뭐 이거 말고도 이 그래핀,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그래핀이 가장 최근에 발견된 편인데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탄소 고리가 옆으로 연결되어서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핀을 이제 종이 한 장으로 보면은 이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 것이 이제 흑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흑연에서 아주 얇은 한 층만을 벗겨낸 것이 그래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그래핀은요,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안드레 가임 그리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라는 이 박사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에서 그래핀층을 떼어낸 것이 이게 최초입니다. 흑연을 보면은 연필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래핀은 색이 없습니다. 무색이에요. 흑연이 검은 이유는 그래핀이 여러 장이 겹쳐 있기 때문인데 연필로 글씨를 쓰면은 검게 나온 이유가 흑연의 여러 겹이 이제 같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 흑연과 그래핀 어떤 좀 사촌,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으로 말린 그래핀이 탄소 나노튜브고요. 공처럼 둥글게 말린 것이 플러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래핀을 좀 보면은 이 그래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배 이상 좋아요. 전기 전도율이라고 하면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것은 원래는 은이지만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로 구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전선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래핀으로 전선을 만든다 그러면 구리보다 100배 이상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핀이 다이아몬드보다 열이 더 잘 전달돼요. 아름다움에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 중에서도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에 쓰이는 이 반도체,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 최고예요. 그런데 이 그래핀이 기존에 최고였던 다이아몬드보다도 열 전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좀 활용 범위가 넓죠. 그리고 그래핀이 강철보다도 단단한 성질도 있어요. 잘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강철.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죠. 비교적 흔하고. 그런데 그래핀이 이 강철보다 200배 이상 더 단단하면서 탄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휘고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 최고의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기타적으로 많습니다. 이 밴드갭이 없으니까 반도체 성질은 없지만 이제 리본 형태로 만들거나 이제 기능기 등의 여러 좀 접합물을 붙일 경우에 반도체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 전도도가 아주 높으니까 각종 태양 전지의 투명 전극에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방열 소재라던가 초경량의 복합 소재라던가 센서 아주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제 물체의 성질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좀 상용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좀 여러 관건이었는데 2022년 12월에 한국의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에 이제 수십억 원 이상의 초도 판매를 이뤄냈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이뤄졌고 디지털 서비스는 결국에는 무료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핀도 아마 언젠가는 아주 흔하게 상용화가 잘 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까지는 뭐 잘은 몰라도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름은 들어봤는데요. 이제 과학의 기술이 계속 더 발전하니까 또 차세대,
차차 세대 그 이상의 내용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르비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그래핀보다도 더 강한 이 탄소 복합 물질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소재. 이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은 새 변형으로 나타난 원소 이 탄소의 형태이고요. 그리고 카르빈 원자를 보면은 단일 결합과 삼중 결합을 교대로 가진 이게 선형 사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제 강도 조사에서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보다 2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강도 외에도요, 다양한 물질적 장점이 있어서 이 유연성이 폴리머와 이 DNA의 중간 정도의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이제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압력이 작용하는 이제 운석 이런 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 합성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직까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 미래의 어느 날 만약에 이 소재가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 독특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서 광학이나 전자기기, 차세대 나노 시스템의 소재 개발 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해서 무공해 차량의 에너지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물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핀 아니면 플러렌 이런 분자를 이용해서 많은 저장 연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이 수착을 위해서는 이제 극저온의 환경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이를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비실용적인 부분이 많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카르빈을 상용한다. 그러면은 상온에서도 수소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론적으로는 차량의 약 50% 무게에 해당하는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매우 높은 꿈의 소재가 아닐 수 없고요.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용하는 탈 것,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기차, 비행기 그 형태와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는 어느새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뭐 과학적인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사회적 결합 그리고 물질적 결합, 즉 이 모둠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과 카르빈의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으로는 이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와 사회를 볼 때는 나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뭐 어느 정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경향성, 이 편향성 등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게 말로는 좀 쉬운데요.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결혼 제도를 보면 일부 일처제죠. 즉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미나 유럽권, 기타 소위 선진국 아니면 그냥 보통의 국가라고 알려진 나라들은 대개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가 아닌 결혼제도, 예를 들면 뭐 일부 다처제, 이런 제도들이 뭔가 뒤떨어지는 아니면 미개한 결혼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부 다처제라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와 사는 결혼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하면은 왠지 좀 그 마초적인 남성의 뭐 성적 욕구,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다수의 여성이 희생을 강요당한다.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일부 다처제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지 못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후진국으로 분류한 곳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결혼 제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라들은 미개하고 서구 유럽은 우월하다. 이런 좀 어떤 좀 수식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진실인가? 그리고 일부 다처제는 일부 일처제보다 미개한 결혼 제도인가? 과연 인류는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다처제를 보면은 대개 이제 유목문화 지역에서 발달된 결혼 제도예요. 유목문화의 특징은 그거죠. 이동.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건조한 지대에서 생활을 하니까 동물들에게 먹일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원을 찾아 이동하다 보면은 언제 어느 때건 이제 다른 부족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맞닥뜨리는 부족들이 보통은 좀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먹일 풀들이 좀 겹치니까. 그래서 대개는 싸움입니다. 어렵게 찾아낸 초원을 다른 부족에게 양보한다.
그럼 우리 부족의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은요, 당연하게도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났는데 뭐 가위바위보나 딱밤으로 승부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 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 정년기 또는 이제 자식을 이제 낳을 수 있는 이제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의 남성은 이제 대부분 결혼한 상태예요. 따라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는다. 곧 그의 자녀와 이 아내들이 남겨진다. 이걸 의미합니다. 날마다 누군가는 말을 타고 양떼를 몰아야 하고요. 외적에게서 부족과 동물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유목민족의 삶에서 남편 없는 여성과 어린 자녀들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남성, 즉 가장을 잃은 이 가족들은 도태되어야 하는가? 전쟁이 잦은 유목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의 인구, 즉 피플 파워가 힘입니다. 뭐 오늘날도 좀 그래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을 평생 이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게 부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따라서 유목민족 문화의 일부 다처제, 이 전사한 전후의 아내들을 거두어서 유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이들이 계속 아이를 낳아 부족의 인구를 확보하도록 하는 일종의 좀 공적 부조,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까 당장 그만두고 일부 일처제를 시행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유목문화에서 그 부족의 경쟁력은 아마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권력자들이 여러 명의 이제 여성을 자신의 인사이드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변질이 되었죠. 지금도 뭐 사우디라든가 기타 중동 쪽을 보면은 이 돈 있는 왕족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왕자만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엉망이죠. 다행히 이 나라가 이제 원유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망정이지. 이 귀족들의 패단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자만 3, 4천 명인데 이들이 만약에 4명의 아내를 낳는다. 그러면은 만 몇천 명의 이제 결혼 정년기 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일부 다처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처음 이 제도의 취지는 오늘날 그러한 결과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다처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인 일처 다부제도 있죠. 이 중국 서부, 네팔, 티벳, 그리고 인도 북부의 고산지대 이쪽을 보면은요. 한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남편이 사는 일처 다부제의 제도가 있습니다. 뭐 제도라기보다는 풍습에 가깝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곳은 여성들의 천국인가? 왜 이들 지역은 일처 다부제를 취하고 있는가? 여기가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잖아요. 농사를 지을 만한 이 넓은 땅도 없고요. 동물을 대규모로 먹일 만한 넓은 초원도 없습니다. 방법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이 비탈을 개간해서 밭을 일구는 화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식량을 마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농지가 극도로 제한된 이런 환경에서는 인구 유지가 이제 최우선 과제인데 만약에 다른 농경 민족들처럼 뭐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아마 한두 세대도 가기 전에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뭐 한 10명 이상 낳는 곳도 많았으니까 자원은 말라갔는데 인구는 폭발한다. 그러면 공멸입니다. 예전에는 마땅한 피임 도구가 없었으니까 산화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성의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나왔고 남편들의 거부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형제가 이제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적 문화, 이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서 남편의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은 이상하다, 뭐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음란한 짓이다, 이러니까 당장 멈춰야 한다. 과연 이게 통하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지금은 이들 사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일부 일처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우리 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 규범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진화 심리학,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따르면은요. 일부 일처제는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이제 결혼 제도입니다. 세상에 그 90% 이상의 동물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은 일부 다처제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 다처제가 옳으니 우리가 이것을 하자.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한다. 뭐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겠죠. 자연스럽지 않음에도
일부 일처제가 인류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이제 생존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이제 개별 간의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 가면서 비교적 근대에 나타난 결혼 형태입니다. 개개인의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과거에는 이제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력이 생존의 필요를 능가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산업혁명 이후인데 이제 결혼이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혼에 사랑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의미가 들어가면서 발생한 이제 또 다른 베네핏이 모든 남성이 짝을 가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던 과거를 보면은 이제 약간 하층 신분 있잖아요. 노예나 노비, 뭐 농노.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신분 계급과 좀 재산, 일반 남성들은 쉽게 결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에는 힘과 경제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국가 체제의 정립과 경제의 성장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안전 욕구를 충족시켰고 이어서 개인 간의 애착의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 근대 국가의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이런 면에 힘입은 바가 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아 사망률이 저하하고 안전하게 출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의학도 발전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겠지만 그 시기 언저리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근대적 일부 일처제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제 상당히 고착화된 제도일 뿐이지 이 일부 일처제가 더 진화한 아니면 우월한 결혼 제도라는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부 일처제 또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찾아낸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다변화되면서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결혼의 대상도 이성이 아닌 동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이유가 우리 삶의 기반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로 올 때 수많은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득권의 저항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결합 그리고 사랑을 거부합니다. 내가 수혜를 받을 때는 옳았으나 나에게 피해가 가고 단지 내 기분이 나쁘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폭력이죠.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르게 있지만 적어도 사회 진화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진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다변화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 생존을 어떤 뭐 그룹, 가문 아니면 부족 이런 쪽이 책임지는 이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의미는 확실히 퇴색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가 생존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또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개인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널리 퍼지고 있어요. 또 결혼을 보면은 예전에 가문 유지, 그리고 종족 번식 이게 중요했잖아요. 참 말하기도 민망한 옛날 일들인데 만약에 이러한 의미가 빠진다. 그러면 서로 간의 애착, 사랑의 욕구가 남게 되겠지만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또 중요치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동성애, 동성결혼 이렇게 결혼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문화에서 비롯되겠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가 틀렸다고 낙인을 찍거나 혐오하기 전에 그 가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이 곧 나의 생존과 번영의 지름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책의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아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데 어니스트 셰클턴, 유명한 탐험가죠. 이 사람과 연관된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살았던 영국의 탐험가예요. 1913년에 이 셰클턴이 신문에 다음과 같이 모집 광고를 냅니다. 대단히 위험한 탐험에 동참할 사람을 구함. 그러나 급여는 매우 쥐꼬리만 함. 동시에 혹독한 추위와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여러 달을 보내야 합니다. 또 탐험 기간에 위험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무사히 귀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러나 만약 성공할 경우에는 명예와 함께 만인의 사랑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임. 그래서 모험심 가득한 28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직업도 하는 일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단 한 가지 공통점, 반드시 남극을 정복하고 오겠다는 다짐과 어떠한 경우에도 대장의 말에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로 배의 이름도 인디어런스, 곧 인내라고 붙였죠. 그런데 탐험을 하는 도중에 이 배가 남극의 이 부빙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위기에 빠졌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혹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셰클턴은 헌신과 인내의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비록 목표인 남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8명의 지원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서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어쩌면 탐험의 성공보다도 더 훌륭한 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버리는 것. 배가 빙하에 부딪히고 결국 난파가 되자 셰클턴과 대원들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웠겠죠?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가는 건 줄이고 한 사람당 1kg 정도씩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솔선수범한 희생이에요. 배가 자초를 하니까 셰클턴이 2,4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배를 구하러 떠납니다.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떠난 것인데 대원들을 살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여정에 가장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셰클턴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은 것은 28명 대원의 생명이었죠. 자신을 믿고 모험의 여정에 참여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셰클턴은 어떠한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러한 믿음에 따른 용기였죠. 당시에 그는 이제 독실한 신자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그 믿음을 실천해냈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용기로 그는 5년 후인 1921년에 또다시 남극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에 발을 딛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의 시신은 지금도 사우스 조지아 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 셰클턴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더 큰 것을 위해 오늘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이 내용인데요. 부빙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진 다음에 셰클턴이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어떤 대원은 이제 그동안 찍었던 사진기의 필름, 어떤 대원은 옷, 어떤 사람은 책 이렇게 버렸는데요. 떠날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가져갔는데 막상 조난을 당하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필요했던 것은 식량이었죠. 버려야 사는 겁니다. 미래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눈앞에 이 작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존의 전략입니다. 셰클턴과 함께한 한 부하의 일기에서 대원들이 이 자신의 기본 장비조차 대수롭지 않게 관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지만 셰클턴은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책임감을 가진 이 정신적인 지주로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하러 가는 도중에도 중간에 노를 잃고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목적지 반대편에 표류하게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극도로 쇠약한 3명을 그곳에 두고 셰클턴과 2명의 대원이 다시 산을 넘고 빙하를 건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언덕을 넘어서 이제 기지가 있는 이곳에 도착하는 그 믿음을 주는 리더십을 계속 표현해 줍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서로 간의 유대감, 서로 간의 상생이라는 거죠. 사실 성과로만 보면은 남극을 최초로 횡단한 탐험가는 이제 로얄 아문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추위에 단련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극지방 탐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죠. 영국의 탐험가 스콧. 이 사람이 이제 디스커버리호를 지휘해서 남극 탐험에 나섰지만 남극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탐험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뒤에 이제 남극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문센보다 한 달 이상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남극 최초 횡단의 영예를 놓쳤고
돌아오던 중에 탐험대 모두가 조난을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문센을 보면은 1909년에 이제 피어리 미국의 탐험가인데요. 이 사람이 북극점을 발견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북극 횡단 목표를 남극으로 변경해요. 아문센이 여러모로 스콧에 비해 철저히 준비된 탐험가였거든요. 풍부한 항해 경험과 추운 오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을 익힌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스콧을 보면은 아주 멋있는 해군 장교로 인텔리한 이 지식인 스타일의 탐험가였어요. 그래서 남극 탐험을 보면은 이 아문센과 스콧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문센이 이제 기존의 유럽 탐험대 방식을 버리고 에스키모의 생존법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현지화 전략입니다. 반면에 스콧은 기존 유럽 탐험대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예를 들어 아문센을 보면은 방한복과 이 썰매를 끄는 수단으로 허스키종을 사용했는데요. 뭐 지금이야 애완견으로 기르는 집도 많으니까 뭐 워낙 유명하죠. 당시에는 생소했습니다. 원래도 이제 이 허스키종이 시베리아에서 썰매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개량한 이 개의 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다소 잔인한 면이 있지만 이 허스키가 이제 끄는 썰매를 타면서 지치고 약해진 개들은 식량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식량 무게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지나간 길에는 착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그곳에 식량 비축 그리고 어디서나 잘 보이게 깃발을 꽂아두는 이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아문센이 스콧보다 한 달 이상 먼저 남극점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돌아오는 길에도 이전에 그 만들어 놓은 베이스 캠프를 거치면서 탐험대 모두가 안전하게 약 석 달 만에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콧은 유럽 탐험대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고요. 모직으로 된 유럽식 방한복을 착용해서 추위에는 좋았지만 습기에 약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번 젖으면은 이게 몸에 심각한 데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을 사갔는데 이게 만주산 조랑말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내구력도 좋고 힘도 좋아서 원래는 괜찮은 품종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추워도 너무 춥잖아요. 이 남극의 혹한을 견디지 못해서 모두 얼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식 이동 장치, 그러니까 엔진이 달린 걸 가져갔는데 뭐 잘만 움직이면 좋지만 이제 연료가 얼어붙어서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면은 어려워지니까 이 식량으로 이 조랑말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나 다름없는 이 죽은 조랑말을 식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식량을 실은 이 엄청난 무게의 썰매를 직접 끌어야 했고 결국 이들의 행군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말죠. 그래도 말이 없으면 사람이 끌고 가는 등의 이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결국 이 스콧 탐험대는 남극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해서 와 보니까 아문센이 먼저 도착했다는 걸 알게 돼요.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원래 이 베이스 캠프의 표식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썰매에 싣고 이동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한 장비들도 부족하고 결국 혹한과 눈보라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죠. 이들의 남극 탐험은 철저히 준비한 아문센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대결은 몇 가지 체크 포인트에서 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준비했는가? 모험의 성공은 뭐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생還할 수 있으면 이게 계획대로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자들을 잘 준비했는가? 여기에 아문센 탐험대는 예스입니다. 실제로 스콧의 영국 탐험대보다 더 많은 물자들을 준비했어요. 조직 구성원들은 다재다능한가? 애초에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팔방민 수준이었고요. 팀원들이 프로인가? 아문센의 팀원들은 다 프로죠? 멤버 구성이 스키 챔피언, 목수, 탐험 경력자, 포수, 항해사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가? 여기에 예스인 게 커요. 실제로 이 로버트 스콧의 탐험대가 악천후로 엄청 고생을 했지만요. 아문센의 탐험대가 이걸 잘 피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럭키였죠. 이에 반해서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의 탐험대 계획대로 준비했는가? 여기에 노입니다. 애초에 남극으로 간 이유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영광을 독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자들을 제대로 준비했는가? 이것도 아니죠. 용량도 노르웨이 탐험대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고 그 물자들마저도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다재다능한가?
철저하게 현지 지형과 환경에 맞는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는데 환자도 있었고요. 학자, 그리고 낙하산 인사. 이 사람은 왜 데려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충분한가? 이게 돈은 좀 유력한 후원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충분히 쓰지는 못했죠. 그리고 운이 좋은가? 이게 절대적인 노인데 하필 마지막 저장고에서 이 등유 저장고가 터졌어요. 그 바람에 그나마도 많지 않은 물자들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죠. 결과적으로 아문세는 유연한 발상과 현실적인 대처로 후에 영웅이 되었지만요. 스콧이 이제 마지막 말처럼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스콧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불굴의 정신과 인내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이 짧은 글과 우리의 시신이 그 이야기를 대신해 줄 것이다. 안타깝지만 더 쓸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결과적으로 아문세는 노르웨이의 영웅이 되었고요. 실패했지만 스콧 또한 영국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도 이제 영웅의 반열에 대접을 받게 되죠. 그 누구의 성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또한 그 누구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성찰을 줍니다. 이들의 탐험대도 한 사회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목표와 지향점을 가진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화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다르게 되는 점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봤고요. 이 책의 부제가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좀 봐놨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독특한 부동산 매매 시스템인 비아제인데요. 한국의 영모기지 방식을 4인 간에 거래한다고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적극 활용한, 그리고 타인의 죽음을 원칙으로 하는 아주 이기적인 시스템이 사회 전체에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아제 방식으로 집을 파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시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집의 소유권은 계약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집의 사용권은 판매자에게 소속되어 이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망 이후에 집의 사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계약 체결 시에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매달 구매자로부터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사망 시까지 이어지죠. 원래는 집을 물려줄 자손이 없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생전에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요새 살기가 각박해진 거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자식이 있어도 자신의 생계가 더 급한 노인들에게 사망 시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영모기지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은행에 집을 담보로 하는 점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다.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비아즈 계약으로 집을 판매하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계약금인 이제 부캐,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 랑뜨라고 하는데 이걸 받게 돼요. 그래서 계약금이 많아질수록 연금이 적어지고 계약금이 적으면 연금이 많아지는 그런 원리를 갖습니다. 이 계약금과 연금은 뭐 당연하게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합의로 결정되는데요. 이 금액 산출 시에 고려되는 사항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당시의 매물의 시가, 매물의 상태, 그리고 판매자의 나이와 기대되는 평균 수명, 뭐 주택자금 융자율 이렇게 아주 엄밀하고 구체적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예를 보면 뭐 대략 이런 정도죠. 파리 중심구에 있는 75세 남자 노인, 시가 50만 유로의 아파트 대신에 10만 유로의 계약금과 매달 1000유로의 연금 이걸 원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서 양자의 이익이 맞으면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계약금과 연금을 해당 국가의 이제 평균 수명까지 받는 걸로 계산하면은 시가 판매 금액이 나오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판매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요. 판매자의 나이가 적으면 그만큼 받을 기간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여생을 보장받고 구매자는 헐값에 집이 생기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이 장점이 아까 이야기한 그 판매자의 경우에 집을 팔았어도 사망 시까지 살던 집에서 살 수 있고 종신연금이 보장된다는 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보장은 법에 의해 확실히 이루어지고요. 물가 인상에 따라 연금의 금액도 정기적으로 새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죠.
왜 판매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노약자니까 또 세상이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상대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뭐 폭력이라던가 이런 데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좀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화재 매매를 보면은 계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집세 아니면 뭐 건물 수리비 이런 비용 부담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비화재 계약금을 보면은 일시불 지급이나 분할 지급도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만일 구매자가 분할 지급을 했을 때 이행을 끝까지 못한다. 그러면 주인은 다시 집의 권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수익을 보면은 이게 세금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도 세금 공제 혜택이 따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화재 제도의 장점이 판매자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매자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건물 구매자에게 해당되는 장점은 우선 장기적인 비용 투자로 거액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프랑스도 이 주택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심지는 땅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또 구입 건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이루어지는데 평균 수명과 판매자의 나이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건물의 주인이 일찍 사망할 때에는 거의 헐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인간의 수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변수가 작용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희비가 좀 엇갈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는 비화재가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주인이 살지 않아 비어있는 비화재도 한 1-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이제 꿀인데요. 비화재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구매자가 계약과 동시에 들어가 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세를 주어도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 살 경우에는 주인에게 주는 연금이 결국 월세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집은 생기니까 당연히 플러스고요. 만약에 이제 남에게 세를 줄 경우에는 그 세를 받아서 주인에게 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은 하나도 안 나가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계약금 정도는 예외겠지만요. 자, 이렇게 장점만 있어 보이는 비화재가 그런데 왜 아주 활발히 진행되진 않는가? 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인데 만약에 이 판매자가 나이가 들어도 오래도록 사망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장수가 여러 사람에게 불행이 되는 케이스인데 한 개인의 죽음을 바탕으로 한 이 거래 기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일단 한국을 보면은 이제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와 상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무기지가 오랫동안 이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죽어서 집 하나 정도는 자신의 이 자녀 여기에 남기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정서적인 면이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이 비화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영화 얘기를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비화재 시스템을 다룬 영화인데 제목도 르 비화재입니다. 1972년작이어서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서 배경은 3, 40년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은 1930년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르 비아제 영화를 보면은 1930년에 이제 파리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 레옹이 나옵니다. 이 레옹이 어느 날 아주 병색이 완연한 한 환자를 찾아내요. 60세의 독신자 마르니테였는데 의사인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한 2, 3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환자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 환자가 프랑스 지중해 해변가에 별장이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데다가 집도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적었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등의 영향도 크고 그리고 이 집주인 마르티네를 보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직 후의 여생을 파리를 떠나서 그 별장에 정착할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동생에게 이 마르티네의 별장을 비아제로 구입할 것을 권유하죠. 한 2, 3년 정도만 연금을 내면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네가 집주인이 될 것이라는 이 형의 말. 아주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의 말을 믿고 동생 에밀이 이 집을 비아제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년밖에 못 살 거라는 이 마르티네의 건강이 악화되기는커녕 아주 따뜻하고 기후 좋은 이 지중해 연안에서 사니까 건강이 양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마르티네에게 지불하는 연금액이 증가해서 점점 생활이 어렵게 된 이 가족.
결국은 마르티네를 죽게 할 여러 함정을 파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어나요. 1949년까지 오게 되는데 이 마르티네 노인을 파리로 초대해서 여러 군데로 끌고 다녀봤지만 마르티네는 건강에 끄떡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형 레옹의 부인이 심근경색으로 먼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 연금을 물었잖아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한 이 에밀이 마르티네를 바다에 빠뜨려 죽일 계획으로 이제 페달 보트를 이제 타고 오다가 오히려 자신이 익사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집주인인 에밀이 사망하니까 이 연금 부담이 가족들에게 넘겨져요. 이 남겨진 가족들이 마르틴의 연금을 대느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르틴의 집의 계단을 왁스로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고 혹시나 마르티네가 떨어져 사망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했지만 이 노인이 교묘하게 함정을 또 피해 나갑니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1970년까지 옵니다. 레옹이 마르틴의 침실 창가에 난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함정을 파요. 그런데 이게 마르틴의 대신에 동생 에밀의 이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결국 비아제 계약을 체결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이 의사인 레옹도 심장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족 조카까지 교통사고로 죽음으로써 이 계약에 해당된 가족들이 모두 사라지지만 당시 100세의 노장인 마르티네는 여전히 건재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알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모파상의 단편소설에서 따온 내용인데 이게 프랑스의 국민 배우가 이 마르티네 역을 맡아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러 함정을 피해 나오는 그의 순진성이 관객을 사로잡는 이 영화 흥행의 요인의 하나였다고 해요. 비아제 판매자가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아서 구매자의 재정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영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욱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잔 칼망의 내용이 있는데 세계 최고령자로 122세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자신의 집을 비아제로 팔았습니다. 이 시기에 90세의 노인이 독거노인인 채로 집을 팔았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32년을 더 살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이 칼망의 집을 구입한 이 계약인은 30여 년 동안 연금을 붓다가 칼망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극단으로 자주 나오니까 결국 이 시스템 존속에 트러블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붙여졌는데 즉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이 지나면은 판매자가 생존해도 구매자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제도라고 합니다. 비아제의 개념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서기 846년에 샤를 르 쇼보왕,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이 비아제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 프랑스어 이 비아즈라는 거의 변형이라고 해요.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많은 걸 알려주고 있죠. 유명 인사들도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었던 드골, 이 사람의 저택도 비아제로 구입한 것이고요. 대통령이었죠. 지스카르 대통령. 이 사람의 이제 이것도 비아제로 구입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서글프지만 이 코로나 감염병이 아주 휩쓸었을 때 이 비아제 계약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씁쓸한 사회 반증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물가 인상, 그리고 퇴직자의 생활 수준의 다운, 이런 게 계속되는 한 이 비아제 부동산 매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게 이 프랑스 이 국토 이 담당 부서의 전망이에요. 더욱이 최근에 붙은 이 판매자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한 매매 방식이 출현하니까 이제 이 방식의 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이타적인 존재는 생명의 기본 원칙상 오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멸종의 루트를 밟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착한 사람들도 거짓말과 폭력과 위선, 사기 이런 걸 당해가면서 점점 그 선함을 잃게 되기 마련이니까 애초에 이기적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명체의 기본을 거스르는 어떤 기획이나 플랜, 시스템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와 같은 이기적인 인간의 방식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슬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가 뭐 이런 말이잖아요. 반대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의 좋은 마음이 어떻게 이기적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내용이죠. 비건이즘 아시죠? 육식을 멀리하고 극단적인 채식을 하는 이제 그런 주의입니다. 먼저 여기서 그러면은 당장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제 식물체는 불쌍하지 아니한가 뭐 이런 내용이겠지만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차지하고요.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밭에서 나오죠. 그럼 밭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해쳐야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데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과의 사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신대륙이라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깃발 꼽기 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인디언 원주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밭을 이제 개간하고 간다고 하지만요. 땅의 원주인은 이제 토착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개간을 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유해 조수와 해충들을 몰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적인 이런 농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생명체들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해요. 시시각각 쳐들어오는 고라니를 쫓아내고 넌을 허무는 이 생명체들을 삽으로 찍어 죽이고 계속 밭으로 내려와서 고구마를 파헤치는 이 멧돼지를 총으로 쏴 죽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름도 모르고 형태도 처음 보는 이 해충들을 포획하고 죽이는 이게 나름 친환경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함정, 트랩에 이것들의 시체로 매일매일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 보듯이 소쿠리 하나 그리고 호미 하나 들고 가서 식물을 따오는 그리고 가져오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상추 한 장 그리고 오이 하나에 이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뒷면에는 처절한 자연과의 사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거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온 이 채소와 곡물은 바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생명의 시체 위에서 일구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죠. 비거니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유해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끼치고 어떻게 하면은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이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처참한 악영향을 우리의 자연 환경에 끼치고 있다. 당장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와 그다지 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거니즘이란 결국 우리의 어떤 생명을 살려둘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의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방식의 사고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한 번쯤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비거니즘은 나름 숭고한 정신이 있어요. 일단은 전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피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뭐 자연 전체적으로는 어떤 생명체는 살리고 어떤 생명은 죽이는가 뭐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자신을 이제 그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강요를 한다거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육식을 금지하는 등의 이러한 행위만 좀 개선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캣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책의 타이틀이 이기적 인간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히 여기에 반대되는 사례입니다. 즉 이타적 인간은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소위 캣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고양이 밥을 놓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자신의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되는 이런 피해는 뭐 이것도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 포커스가 아니니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이 고양이들이 쥐를 잘 잡는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도시에 있는 이 길고양이들은 쥐를 안 잡습니다. 아주 먹잇감이 없을 때, 정말로 배가 고플 때만 쥐를 사냥하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생명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관해서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낸 게 있는데 해마다 이 북미, 특히 미국 지역에서 이 길고양이들 때문에 조류, 그러니까 새가 24억 마리씩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포유류 130억 마리가 고양이에 의해 죽는다고 하죠.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내용이기도 하니까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 결과치를 냈는데 매년 이 들고양이, 길고양이 이런 고양이들로 인해 죽는 파충류의 수가 6억 5천만 마리 이상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뉴질랜드 굴뚝새라는 한 종은 이 고양이들로 인해서 멸종이 됐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의 남서쪽 해안가를 가면은 이제 제비갈매기라는 이 종류의 새가 있는데 그 집단 서식지 수백 마리가 있는 이 서식지가 단 한 마리의 고양이에 의해 멸종되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치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 고양이를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의존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집고양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먹이만 주는 이제 길고양이, 그 외출냥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게 있고요. 정말 야생에서 사는 들고양이가 있습니다. 집고양이야 뭐 실내에서 기르고 먹이를 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그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60마리의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왜 새를 사냥하는가, 왜 파충류를 헌팅하는가. 이게 보여주기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 생명체의 최상위 포식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선물 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이게 한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이제 포식이 한 30%고요. 단순한 장난에 의해서 죽인 다음에 이제 버리는 이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맹수예요. 만약에 고양이가 지금처럼 뭐 20cm, 30cm가 아니라 2m, 3m였다고 하면 그냥 사자죠. 그러면 그 대상 중에 하나는 아마 인간이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제 고양이 애호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생명체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양이 밥을 주는 거다.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준 음식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단순히 재미로 다른 생명체를 잡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맹수들도 있고 다른 생명체도 다른 종을 사냥해서 먹는데 왜 꼭 고양이만 갖고 그러는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야생 동물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이런 종류들과 다르게 고양이는 단순히 잡아 죽이는 다른 생명체를 잡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작은 사이즈의 동물들에게 워낙 절대적인 이 강한 맹수의 역할을 하니까 이 고양이가 있는 이 반경에 있는 다른 생명체가 짝짓기 활동, 그러니까 번식 활동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고양이가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이 번식 활동의 개체수가 급감을 하고요,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서 평균 수명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들에게 화려한 목도리를 씌워준다고 해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이런 목도리를 착용하니까 이제 고양이가 근처에 접근하면 다른 이제 생물들이 알아채는 이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체수를 늘리려는 그런 디펜스 방책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알록달록한 색이 되었는가? 처음에 이제 단색이나 아니면 화려한 색을 씌워놨더니 이제 그 고양이 애호가들이 이러다 쥐를 잡는 고양이의 특성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는 색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놓으면은 이제 특히 조류들에게 큰 효과가 있어서 이들이 좀 멀리서 보고 도망가기가 용이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추가로 고양이들이 목도리를 쓰더라도 쥐를 사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이 내용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캣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에게 나의 무언가를 나눠준다는 이런 내용을 뭐 아주 안 좋게 표현하거나 뭐 좀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고양이에게 뭐 하나 받은 거 없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이런 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분명히 좋은 의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고양이만 생명체인가?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생존시킴으로써 이들에 의해 죽어가는 다른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인간이 이들의 생태계에 끼어들어서 절대자의 노릇을 할 그런 가치, 자격이 있는가? 오늘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려줬더니 그 고양이가 수백 쌍 이상의 조류 생명체를 멸절시켰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책임을 질 것인가? 이기적 존재와 이타적 존재.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행위가 각각에 작용하는 이 사회의 순환 메커니즘.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우리는 서로 돕고 배우고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사실 이 말에는 절대적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내용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이 저자가 지향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알 듯도 해요. 일단 같은 인간인데 참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비슷한 보편적 속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다양하고 참 연구해 볼 만한 종이라는 생각은 항상 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이타적 존재가 되어서 선한 존재의 영향력, 그리고 잠재력과 성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의 블루프린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